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원장 확인된 순간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또 그렇게 해주셔서 진행까지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자원을 부탁받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슬라이 요한 슬레다누스라는 인물은 교회사 종교개혁 그 당대에 종교개혁을 편찬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목을 지었는데 이 사실 슬레다누스 책이라든 거는 이게 너무 국내는 단 한 편도 가기를 못했어요. 외국의 저널에 2편과 3편, 서편 한 편하고 쓰는 거 봤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 잘못한테 요구를 못하고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알렉산드라 캐스가 여자가 이 슬레다누스 박사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책이 딱 2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학대학교 하나도 없고요. 국립중앙도서관 한 권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서 카피했는데 그때 시간 다 되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번에는 이 이름은 제목은 슬레다누스 중심한다 했긴 했지만 다음에 한번 요구해드리고 오늘 그분이 좀 길게 쓰지 못했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그래피가 완성되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학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유명한 학자인데 인상을 탁 하고 나온 걸 탁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감동을 줬다. 진짜 우리 한마디 안 하고 그거 다 했더라고요. 우리 또 우병 교수님의 선생님이었던 리차드 몰러 그때 서울에 와서 강연했는데 그때 제가 갔었는데요. 정말 그분 진짜 목소리도 좋고 진짜 좋은데 인상을 한마디 하고 그 차를 탁 읽어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저도 흉내를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교회 개혁이었고 이 개혁운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중세에서 그것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회 구조의 변화, 경제 구조와 자본주의 발달, 정치 제도의 혁신, 민주의식의 함량과 더불어 일과 직업,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고 심지어는 자연과학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역사 편찬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교개혁이 역사 연구하고 교회에서 편찬이 중지된 원인이 무엇이든가를 고찰한 후에 이 시기에 주된 역사 방법론에서는 고백주의에 대해 안내한 후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신비주의 혹은 일반주의적인 역사 해석과 역사 편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처음은 나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역사 연구 혹은 역사 편찬에 영향을 끼친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인데 곧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거나 판단하려는 합리사상의 영향입니다. 1350년 북부 이태리에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프랑스와 독일 정치로 확산되었고 고전 연구의 불길은 서구 사회를 휩쓸게 됩니다. 고전 연구는 로렌즈 발라를 비롯한 문헌학 필롤로지, 문헌학 연구와 함께 문헌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문제를 그 근원으로부터 아주 펌프해서 아시죠? 관찰한 역사적 연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상의 제-문헌에 대한 제-검토는 서른 역사 연구와 역사 편찬은 불가피하게 연결했습니다. 중세 인문주의 역사가나 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은 1850년에서 1950년 후반의 역사가들은 다 같이 과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는데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나 로마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개혁자들은 신주교회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교회사에 대한 그런 연구 편찬에 관심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원천으로의 복귀입니다. 신앙 규범에 대한 관심인데 개혁자들은 두 가지 원천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됐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죠.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 있고 신학이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전통을 중시하였으나 개혁자들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주장하고 성경의 본래적인 의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만으로 있습니다. 루터가 1521년 4월 보름주 제5회에서 선언했다고 알려진 성경이 통과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바로 성경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회의 역사고 교구 문서인데 기획자들은 외경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으로부터 이탈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또 교구 문서를 비롯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황 중심의 교회가 성경의 기독교로부터 이탈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교회 역사에 근거해서 로마 가톨릭의 변질과 이교적 관습 그리고 교리적 탈선을 제작한 것입니다. 1517년 95개조 사건 이후에 루터는 심각한 토론에 관장이 되는데 루터를 후스파 이단의 제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박해서 자신은 후스파 이단이 아니었음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루터 자체가 이단이 아니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1만 번 이상 인용하였고 각종 교구 문서들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칼빈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체계를 제시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편찬은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교회 전통에 대한 기획자들의 관심은 교회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세 번째 이유는 개신교의 형성과 더불어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개신교 신앙을 로마 가톨릭 중심의 세계에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긴박한 과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가 믿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제시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신학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추구한 복음주의 신학은 16세기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 어떤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사도시대의 교회로부터 연원된 신학이며 신학운동임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사도적 전통성을 지닌다는 점을 교회사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종교개혁 신학의 역사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체계에 대한 역사는 새롭게 써야 했고 개신교의 전통성과 교회 고리를 역사에 근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정통교회 혹은 신학에 대한 소속감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역사는 국가나 종교가 쓰이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토대를 공고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는 해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집단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타고난 무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 교회에서는 중시됐고 새로운 교회에서 편찬은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고백주의적인 역사 해석에 대두하게 되는데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까지 교회에서 편찬은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이 편집한 역사가 정사했고 사료나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감히 의심할 권리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교회에서 외에 다른 교회에서 편찬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독일의 개혁자들은 교회에서 편찬에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역사인식과 편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탈로마교적인 역사인식이었고 프로테스탄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역사해석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은 반프로테스탄트적 역사 편찬을 시도해서 소위 이 시기에 고백주의 역사해석이 컴패셔널리즘이 되는데 고백주의 역사해석이 되어집니다. 고백주의 역사해석은 종교개혁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두되는데 그 과정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사는 1517년부터 30년 전쟁으로 불리는 종교전쟁이 끝나는 164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48년은 근세의 기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보다 앞서 거의 일단락되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917년에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지만 이것은 독일의 경우였고 나라와 지방에 따라 개혁운동의 시작 연도가 달랐고 개혁의 진전도 달랐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6세기 중반에는 개혁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고 이미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루터파 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반영하는 신앙 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때가 1530년 아닙니까? 그리고 스위스 개혁운동과 분명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렇죠. 또 루터를 비롯한 칼슈타트라든가 마틴 부스라든가 멜랑히톤 같은 1세대의 독일 기획자들은 16세기 중반에 가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독일은 이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개신교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 분리나 교파 형성을 의도하지 않았고 교회의 쇄신을 의도했으나 당시 교회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개혁운동은 결국 로마교로부터 분리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독일의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성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프로테스탄트가 성정권을 인정받게 된 시기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회의가 체결된 화의입니다. 화의, 피스토크인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체결된 195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독일의 제1세대 기획자들이 거의 사망 이후였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영주들의 부활에 루터교회라고 하는 제도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1955년은 적어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단락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기즈가 베리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1958년 취임해서 종교 정책을 지향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고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낙스를 중심으로 1960년에 개혁을 단행하고 장로교를 출발해서 1967년이 되면 국가교회 지위를 획득합니다. 또 반면 프랑스에서는 비록 국가에 인정받지 못해 탄핵받는 교회이긴 했지만 1955년에는 첫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1959년에는 5월에는 파리에서 총회가 개최돼서 프랑스 개혁교회 프렌치 리폼드 처치가 조직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66년 안트웨 혹은 1968년 베이지에서 민주교회 총회 혼로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19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인정을 받았고 개혁은 일단락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는 하나의 보편교회로서의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가 형성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진영에도 루터파와 개혁파 혹은 장로파 그리고 성공회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신앙 고백적인 역사, 이걸 컨페셔널 히스토리를 그래서 고백주의적 역사 해석이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19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는 개혁주의 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시기에 특징을 맺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에서 연구할 편차는 르네상스 시대의 방법과는 달랐다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 시대의 그 객관적이고 세속적인 것의 연구는 주관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초대교회 시대의 어거스틴이나 오로시우스의 방법론을 따르게 됩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비록 종교개혁 사가들은 1차 자료를 획득하고 그 자료의 사실적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본문 비평되겠죠. 평가하고 인용하였으나 역사 기술은 논쟁적이고 변증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가의 신앙에 기초한 역사 해석, 역사 연구, 고백주의적인 입장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역사 편차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 간의 신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변증과 공격의 무기였습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예수 좀 후기긴 하지만 예수의 벨라르니 있는데 이분이 쓴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 관한 논고였습니다. 비록 이 책은 천주교의 입장을 변한 책이지만 종교개혁과 그 이후시기의 교회에서 편찬을 둘러싼 교리 논쟁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연구와 새로운 역사 편찬의 동기를 줬으나 고백주의적 입장의 교회에서 편찬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신앙 고백을 달리하는 세 부류의 고백주의 교회에서 편찬, 우리 기획파, 기획주의학과, 기획주의 역사 편찬,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입장, 그리고 신비주의 혹은 개본주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편찬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측의 첫 번째 역사 편찬은 영국의 국교주인 로버트 번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혁자이자 1524년 캠브리지에서 학위를 얻은 그는 반카톨릭적 설교를 했던 이유로 1526년 토마스 울지 추경에서 이를 포함한 5명의 감독들 신문을 받고 예수님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철회 의사를 바뀌었기 때문에 투옥되었던 중 벨기에 북부 안티옥을 탈출합니다. 그 후에는 비텐베르크를 거쳐서 루트를 만났고 비텐베르크를 가서 루트를 만났고 루트의 지도하에 1536년 로마 교황들의 그 전기들을 전체를 조선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측의 첫 번째 교회 사수로 간주된 이 책에서 번즈는 역대 교황들의 비윤리적 생활과 교권의 행사를 지적하면서 중세시대 교회의 폐해를 폐해는 교황과 교황제도에 끼어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번즈는 오르시우스의 방법으로 이 책을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들의 비난에 답했던 오르시우스의 변증적 방법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신 바처럼 5세기 초 로마 제국에 덮친 재난들, 곧 헬라직이 사도있으며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등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해 기독교가 책임있다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측근인 오르시우스에게 세계사에 호소해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신으로는 썼지만 대사에게도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르시우스는 이교도에 대항하여 라는 7권의 책을 서술했는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기술한 세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르시우스는 이교도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증적 역사 기술을 우리는 보통 오르시우스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크레스피앙은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교에 투여한 개신교 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기술했는데 그것이 1554년에 출간했던 순교자의 책인데 이 책에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았던 순교자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았던 초기 기독교도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마교의 폭력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탄압받던 개신교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런 것을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폭수 보겠습니다. 전 폭수는 16세기 대표적인 역사로 간주되는데 1536년 출판된 기독교 순교자들 행적과 기념비는 크리스피앙의 기술 방식을 모방했지만 크리스피앙의 것보다 완전하고 포괄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책은 나중에 확장되어서 순교자 열전으로 불리게 되는데 최종판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야고보, 빌립, 마테, 마가, 베드로, 바울 등의 순교를 취급하고 또 로마 제국과 중세 하일주의 박해에 대해 취급하고 있으나 이 책은 종교개혁 연구, 특히 메디체에서 박해가 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편찬을 통해 교황이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려 했던 이들에 대해 어떻게 탄압해 왔던가를 기술하고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왔던가를 제시함으로써 개신교도들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어 역사 편찬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신교도들의 신앙과 교황의 정신적 힘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동시에 믿음 때문에 겪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순교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예컨대 주택이나 토지나 부나 영예나 세상의 어떤 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어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을 제시한 역사가 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기적인 기록이지만 반교황적 인물들, 곧 성경적 지위의 증거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사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 책은 거의 말씀드린 프라치우스 일리리쿠스의 막대 브루크 세계사를 다수 표준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손폭수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학 성경 출판에 하던 때인 1916년에 영국 링컨시에서 출생했습니다. 16살 때 1535년에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38년 학위를 43년에 신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교회개혁 운동을 경험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라티모라든가 틴데일 등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 모듈린 대학 연구원이 되었으나 독신 규정을 거부한다는 이유에서 해임됩니다. 그에는 서리박사 현재 하버드 가서 개인 교수로 일했습니다. 1950년에는 제터 리들리부터 무죄임을 받았지만 1954년 카톨릭 교도인 메리가 지휘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대륙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질에 정착해서 저술을 몰두하게 됐죠. 다음 장에 보면 폭스의 순교제 역전은 방대한 내용이 암시하는 바처럼 1936년 출판된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 수정 보완 확산됩니다. 이 책이 지금의 책으로 큰 책으로 편찬되는가 아닌 점을 그 밑에서 기록을 했고요. 밑에다 내려가는 순교자 역전은 기독교 순교자들의 우주적인 역사라는 부제로 출판되는데 마지막에 부록까지 전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에는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메리차 영국에서 순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메리 사후에 엘리자베스 영시대 1970년 4월 캔터버리에서 수집된 교회에서는 이 책을 모든 교회 피차도 결의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비평가들은 이 책은 진실성, 상실은 오리로 구성된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영국인들은 이 책을 제2의 성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사람의 역사를 편찬한 사람의 낙스인데 우리에서는 낙스는 종교개혁가로 알고 있지만 그는 사실 위대한 역사가이 됐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팔을 대신 부는 자라고 인식했던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팔수로 인식했죠.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의지를 비력하며 1960년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장로의 제도를 정착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칼빈의 요청으로 1954년 프랑크푸르트의 영국인 목사가 되었으나 공동기도수에 관한 논쟁으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1955년에 다시 제네바로 갔고 그리고 그해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개신교 교회를 공개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2월 2단 회비로 에딘버러 출타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석장의 중재로 소환령 취소됩니다. 그때에 스코틀랜드 떠나 제네바로 갔고 그것이 영국인교회 목사가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쓴 첫 번째 책이 바로 괴물스러운 예성 통치에 대한 첫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나팔수, 두 번째 나팔수 벌써 쓰지 않았어요. 메리의 통치를 비난한 작품으로서 예성 통치는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필요한 작품이죠. 그때 얼마 후에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낙스는 엘리자베스의 미움을 받기도 사실 낙스는 엘리자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미움을 받게 되고 낙스는 칼빈의 예정교리에 기초해서 제제너를 공격하는 소책들을 집필하죠. 1958년 여름엔 이단 혹은 이교적 통치에 대한 세 편의 소책들을 집필하는데 이 글에서 우상숭배의 군주들에 대항해서 반론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정치적 변화에 힘입어서 1959년 5월 낙스는 에딘버러를 들어갔고 동료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5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1960년 8월 달에 이 신앙고백서 의회 승인을 얻게 되죠. 또 윌록과 또 더글러스 그 다음에 다른 소설과 함께 나중에 그때는 그냥 칠이 있었죠. 나중에 제1칠스를 부르게 되지 않다고 이 책을 만듭니다. 이런 활동 외에도 스코틀랜드 교회 종교 개혁의 역사를 집필했는데 낙스는 대표적인 저술가로 낙스의 대표적인 저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때는 훨씬 이후였던 1644년이었습니다.
낙서 사후 70년이 지난 때였죠. 이때가. 낙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는 개혁운동의 지도자들 목격자였고 개혁운동의 중심에서 체험한 말을 기술했습니다. 낙서는 이 책에서 반천주교적인 투쟁의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코틀랜드 교회를 교환권의 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는가를 기술했습니다. 이 책 또한 고백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대 브루크 세계사나 폭수의 저작들보다 문학적인 자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기술이 있었고 정확성, 지역적인 사건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책임성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익살, 풍자, 반어 등 기술적인 용어도 적절히 사용했으나 의식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사를 매우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 칼빈주의를 선택한 사람이나 정치적인 의도로 종교를 이용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런 비신학적 태도는 교회를 해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치우스가 이 대표적인 유명한 분인데요. 프로테스탄트 특히 루터파 입장에 기어서 편찬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였던 마티아스 플라치우스부터 시작됩니다. 스리비아 출신 독일인인 그는 열렬한 루터파라 24살의 나이로 1544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고 루터와 멜랑초톤에 이어서 독일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인물로 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멜랑초톤이 로마교회 미사 예전 칠성의 등령 등을 아디아포라로 봐주었을 때 이를 격렬하게 비판한 일이 큰 논쟁을 수립했잖아요. 신앙 고백에 관한 사항을 악화시키려는 것은 중립적일 수 없다. 대포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멜랑초톤의 강력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그의 고백주의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다음 두 권의 교회에서 편찬했습니다. 중요한 책이죠. 첫 번째 서술이 1556년에 어떤 진리의 증인들에 관한 폭로를 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책에서 플라치우스는 수세기 동안 교황권이 지배해왔으나 끊임없이 진리의 증인들이 있어왔음을 밝히고 이들이야말로 당시의 참된 진리의 증인이며 교황과 개혁성, 그러니까 오류의 역사를 대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은 교회 사학자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역사관을 출발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역사 편찬은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오류 없는 지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로마교회 체제와 교황청 중심이기 때문에 14세기 영국 위클리프나 보헤미아 후스 등 반교황적 교회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사가들에게는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치우스는 이들 보면 합니다. 로마 카톨릭 역사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12세기 이탈리아 발도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이들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증인이자 정당한 한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이 정말 중요한 책이죠. 분리 작품으로 알려진 막데부르크 세계사입니다. 막데부르크 센츄리스인데 이 책은 플라치우스가 막데부르크의 성직자인 이 사람 등 6명의 루터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13권의 책을 엮은 개혁되어 있던 역사책인데 왜 13권이냐면 각각의 책은 한 세기 동안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계는 16일 담고 있고 각각의 세계는 16개의 소시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 로마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역사적 사건들과 제도, 의식들 열거하고 프로테스탄트 입장을 변화한 방대하고도 기념비적인 역사서로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성경 지혜를 왜곡하는 은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황 중심의 교회가 의식이나 제도, 교리나 신학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으로 부패가 증가되어 왔지만 시대마다 진리의 증인들이 결코 끊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다른 한 가지 중요성은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의 고대 교회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어떤 뉴 테올로지, 뉴 무브먼트가 아니라 사도적 교회가 견지했던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종교개혁자들은 이메니우스나 암브로스, 어거스틴 등을 일치하고 로마 카톨릭이 도리어이들로부터 떠나심을 논증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13세기 이르는 시기에 교회에 대한 최초의 교회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전적 입장에 대한 논증적이고 또 변증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평을
우리 20분까지 돼 있지만 조금 늦게 시작했던 10분은 돼서 30분 정도 마치면 그럼 되겠죠? 볼만 있습니까? 아주 의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치는 이 책의 번원과 유무를 얻기 위해서 그룹화 전열 편자 원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훔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와 문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 모든 역사자는 천주교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역사 사실 구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통해 수집된 신기한 역사적 자료들을 접하게 되고 종교역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개신교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치우스 이 책은 새로운 역사 연구의 길을 개척한 선구적인 책으로 교회 사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요한 슬라이드 하셨는데 영어는 전 슬라이드 안 읽으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백주의적인 경향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 관한 객관적 연구를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독일 서부에 거주된 에이펠의 슐라이드에 대해서 7남대 중상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가, 마트에서 공부했는가 좀 적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이분이 공부할 때 며칠 내려가다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어떤 사람 공부했는 나옵니다. 참고로 가시면 좋고요. 근데 셋째 줄에 보면 이때 그 요한 스투르벤의 사연 나오잖아요. 이번에 일성토항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스트라스부르크의 3인방 이렇게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달 내려가면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학구에 넓어는 신뢰 자료를 추기영 이 사람의 비서로 활동하게 되고 이머리스는 프랑스와 독일 계신 군주들 간의 연합을 위한 외교적 활동을 관장합니다. 그러나 전체 종교개혁 운동의 복음주의 신화를 접하고는 천주교로부터 떠나서 1542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마틴 부스의 도움으로 헤세 필립에 의해서 1944년에 수말 같은 동맹의 역사가로 공식적으로 임명됩니다. 이 슬라이다누스는 1941년에 두 가지 연설, 오라치온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1920년 루테의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 보낸 편지처럼 독일 귀족들에게 로마교회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킨 교회를 개혁한 일에 연합을 짓고서 호소했습니다. 이 연합의 호소는 프랑스 복음주의자들과 독일 프로테스탄트를 연합하려는 자신의 외교적 노력과 동일한 일관성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분한 복음주의적 전술을 형성되죠. 그래서 마틴 부스는 헤세 필립에게 슬레이다누스를 심화칼제 동맹의 역성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레이다누스는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공식 역사가로 지명됩니다. 공식 역사가로 임명된 슬레이다누스는 2개월 동안 문헌 사료, 약 10년 동안 사료를 수집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칼병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 남기 편지에 보면 제가 2차자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케이스 박사의 논문을 보니까 칼빈 같은 교실에서 칼빈의 정보를 받았던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슐라이다누스는 카를 5세치하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하는 책을 썼는데 방대한 조수를 썼습니다. 이 책이 당대 기록된 종교개혁인데 1917년부터 1955년까지 역사를 정말 중요한 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려가면 그의 칼을 5세차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 두 가지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그 역사 편찬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득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학은 감정이고 역사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일이죠. 그의 작품은 일종의 변호사의 소송사건 적용을 할 만큼 자료를 설득력 있게 소식하고 체계하고 사건 기술에서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대 독자들이 호수를 지닌 것을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종교개혁사를 처음으로 신학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고요. 처음으로 정치사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의의를 지닌 것입니다. 슬레다누스는 종교적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정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 정책이 유배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치적 측면에서 그 다음 접근했다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 단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다누스의 역사서는 최초로 당대에서 있는 포괄적인 종교개혁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편찬에 대한 그의 집요한 노력 때문에 종교개혁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널드 켈리는 그를 교회사의 아버지를 부르는 가이사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대를 두고 있습니다. 슬레다누스의 저자는 개신교 운동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면서도 종교 운동으로보다는 정치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특징인데 이제는 장점이 동시에 단점을 지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사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포함한 2차 당대에 나온 종교개혁사에 대한 가장 가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는 프로테스탄트나 천주교 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않는 고백주의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했던 평가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교는 물리지만 개신교 측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신교의 역사편을 때 천주교는 어땠는가? 바로 아까 말했지만 이 교회에서 집필하는 것은 일종의 교련 논쟁이기 때문에 천주교 입장에서 교회에서 편들어진 선진물이 가해자 발언이었습니다. 반종교적 인기 인물에 의해서 역사 편찬을 지었는데 이번에 썼던 책이 뭐냐면 교회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교회 연대기. 교회 연대기 책을 썼는데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추기경이 됐던 바로니스는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교회 사가로서 교회 연대기는 제노사치 암시하는 것은 누구? 앞서 말씀드린 개신교 입장에서 책을 썼던 플라치우스 리리쿠스의 막대부르 세계사에 대한 도전하게 했습니다. 이 책은 1세기부터 12세기, 곧 1198년, 연호선도 3세까지의 그 역사를 12권의 책으로 편찬했는데 플라치우스 책에 대한 로마교에서 등장했습니다. 바로니스 이 책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태리와 바티칸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별하는데 30년 걸렸다. 30년 동안 자료를 모았고 책을 집필하는데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출판되는데 19년이 소요된 지금 대작인데 이것이 개신교의 고백주의적 역사 편찬에 거부하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적 입장에서 이런 게 좀 더 어렵고요. 그 다음 지금 틸레봉이라는 또 한 분의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역시 천주교 입장에서 어떤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보면 이 제3의 방법이 뭐냐면 신비주의 혹은 경건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편찬인데 너무 고백주의로 흘러가니까 이 고백주의를 이탈하는 입장입니다. 따져보면. 그러나 역시 100% 이념적 자유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관주의로 빠져있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적이 됐다. 그런 점을 말했는데 대표적인 역사가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바스찬 프랑크입니다. 이 프랑크라는 사람은 루터와 동시대인으로 인걸스타트와 하이델베르크에 쓰는 데 있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에 있었어요. 그 전에 로마 카톨릭 신부에 돼 있어요. 나중에 루터파로 전향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책이 그 밑에 보면 나름대로의 중립적이라 할까요? 비신앙 고백적인 것을 취한하려면 사실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주말을 했는데 두 번째 보시면 그런 모든 사람의 내적인 빛이 있다고 보는 낙하주의자. 내적인 빛이 말하는 신비주의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공정적인 생활에는 민중의 경험을 성경 이상으로 중시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던 분인데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조금 후기지만 아놀드입니다. 아놀드는 그 다음 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역사인데요. 이분이 비당파적 교회에서 이단사였었죠. 그 이단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함으로써 비당파적인 신학적 그런 작품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과정 이상에서 종교개혁 이후 전개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 편찬, 특히 고백주의적 역사 편찬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종교개혁은 첫째, 새로운 역사 연구를 촉진하였으나 둘째, 신앙 고백적 주장을 확고하게 위한 것이었으므로 역사 연구의 목적은 그 지식의 이용 방법이 중앙적이다. 말하자면 고백주의적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사화 같은 로마교의 오류와 교황이 적그리스도 면접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의 말로 성 베드로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교회 전통을 파괴하는 분열주의라는 점을 보험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는 개신교에 대해서 변정지 입장에서 그랬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를 다양한 무게가 있는 병기적으로 간주하여서 그곳에서 원장이 필요한 탄약을 가져와 사람들의 집단을 화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문장이 얼마나 좋은 문장인가 스스로 착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편찬은 자기 정체성의 합리이자 변증의 무게였습니다. 이런 역사 전쟁 과정에서 교회에서 인구가 촉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역사 연구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학의 중요한 분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신명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할 이 말은 신명성이 가정하더라도 오늘의 저주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세기에 오리겐은
페리, 알폰이라는 말씀이라든가 사세 락텐티슨 이 말을 요금기만 이런 설정을 따져보면 사실은 존신을 금했습니다. 밑에서 메시지 끝에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회사가 신학의 독립된 한 국가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베나니처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인의 교서를 불리는 베나니처는 교회설을 신학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는 독일 주민으로 평가됐습니다. 감사합니다.